평양 최고 위층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5년 11월 김정은 바로 옆자리 여성이 베이징 호텔 화장실에서 순식간에 사라졌고 보위부가 중국 전역을 뒤졌지만 32살 아들도 이미 증발한 뒤였습니다. 삼지연관 현악단 단장, 은하수관 현악단 창단자, 30년 권력 핵심부까지 북한 권력 서열 2위 안의 모자가 동시에 움직인 전대미문의 탈출 작전이었습니다. 과연 북한 최고 권력층이었던 그녀가 목숨을 걸고 탈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김정은 앞에서 30년간 노래했던 여성은 왜 모든 것을 버렸는지, 2013년 총살 직전까지 갔던 그날 그녀는 무엇을 목격했는지, 그리고 CIA가 준비한 베이징 탈출 루트의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그녀가 가져온 북한 권력 내부의 충격적 실상이 공개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4월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 생신 100열 돌을 맞이하는 태양절 경축 공연이었지요. 저는 삼지연관 현악단 단장으로서 무대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관중 앞에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바로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우리의 태양이여 영원하소서. 제 목소리가 극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이런 공연은 그냥 공연이 아닙니다. 생사가 걸린 시험이지요. 한 음이라도 틀리면, 표정이 조금이라도 어두우면 그 다음 날 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첫 줄 특별 관람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옆엔 리설주가 있었고요. 저는 웃으며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 무대 위에서 웃어야 하나? 공연이 끝나고 김정은 위원장이 무대로 올라오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예술인들과 악수를 하셨지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동무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이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수님.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리설주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현 동무, 나이가 드니까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네요. 그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경고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평양 중구역에 있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지요. 냉장고엔 음식이 가득하고 난방도 잘 되고 전기도 하루 종일 들어오는 곳. 보통 북한 주민들은 상상도 못할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세장 안의 황금일 뿐이구나. 저 불빛들 너머엔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들 위해서 노래나 부르고 있구나.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탈출. 그 위험한 단어가 매일 밤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체제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훨씬 전부터였습니다. 2013년 8월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은하수관현악단 단장이었지요. 제가 직접 만든 예술단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북한 최고의 관현악단이었습니다. 젊고 재능 있는 예술인들을 모아서 새로운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보위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현송월 동무, 따라오시오.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조사실에 앉혀졌습니다. 보위부 간부가 소리쳤습니다. 동무는 음란 영상물을 유포했소. 자본주의 퇴폐 문화를 퍼뜨렸단 말이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은하수관현악단 단원 중 몇 명이 남한 노래를 몰래 듣고 그걸 녹음한 영상을 친구들에게 돌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단장인 제게 물은 거였지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부하가 잘못하면 윗사람이 총살당하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사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밤낮으로 신문이 이어졌어요. 동무는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소. 당을 배신했소. 저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원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관리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단원 12명이 총사령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관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26살짜리 바이올린 연주자, 31살 첼로 연주자, 24살 피아노 연주자. 그냥 음악을 사랑했던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형 명단에 올라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김정은 위원장이 저를 살려줬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정일 위원장님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인연 때문에 목숨을 건진 겁니다. 풀려나던 날, 저는 떨리는 다리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사흘 만에 머리카락이 하얗게 샜더군요. 42살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선 아무리 충성해도 소용없구나. 언제든 버려질 수 있구나. 다음엔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때부터 제 가슴 속엔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총살당하는 꿈을요. 2013년 그 사건 이후 저는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없었습니다. 2023년 3월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때 31살이었어요. 평양체육대학을 나와서 축구 코치로 일하고 있었지요.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발령 났어요. 경호원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호원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김정은 위원장을 가까이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들어보면 좋은 것 같지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다릅니다. 그건 사실상 인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 있었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호출이 왔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쟤 때문이라는 것을요. 저를 감시하기 위해 제 아들을 끌어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모라면 자식이 제일 걱정되는 법 아닙니까?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저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탈출을 생각했다는 게 들키기라도 하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뒤 리설주가 저를 부르더군요. 조선노동당 청사였습니다. 차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현 동무, 아드님이 경호원이 되셨더군요. 참 잘 됐어요. 가족이 원수님 곁에 있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말투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협박이라는 것을요. 잘못하면 내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공연할 때도 떨렸어요. 혹시 음정이 틀리지 않을까, 표정이 어둡지 않을까, 조금만 실수해도 아들이 위험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동무, 불면증이 심하십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입니까? 제 아들이 인질로 잡혀 있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쉰이 넘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절반이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면서 매일 떨며 살 거야? 아들도 평생 저렇게 감시 속에서 살게 할 거야? 그때 결심했습니다. 탈출해야 한다. 아들과 함께 탈출해야 한다. 이대로는 우리 둘 다 죽는다. 하지만 어떡해요? 어떻게 북한 권력 서열 2위 안에 드는 제가 탈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5월이었습니다. 저는 베이징으로 공연을 가게 되었어요. 중국과 북한의 문화 교류 행사였지요. 삼지연 관현악단을 이끌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연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북한을 떠나는 건 언제나 두근거리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보위부원들이 20명이나 따라붙었지만요.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따라오고 잠잘 때도 문 앞에서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베이징 호텔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는데 어떤 중국인이 다가왔습니다. 중국말로 말을 걸더군요. 현송월 동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보위부원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6시
호텔 뒤편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혼자 오세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게 함정인가? 아니면 정말 기회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북한 최고위층 인사가 외국 사람을 몰래 만난다는 게 들키면 바로 총살입니다. 하지만 안 가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공연 리허설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보위부원 한 명이 따라오려 했지만 제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인데 혼자 연습도 못해. 방해하지 마. 권력이 있으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요. 커피숍에 갔습니다.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 정보기관, 그러니까 CIA 요원이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송월 동지, 우리는 당신이 탈출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압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눈빛을 봤습니다. 무대 위에서 웃지만 눈은 죽어 있더군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경호원입니다. 제가 도망가면 아들이 죽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압니다. 아드님도 함께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54살 먹은 제가 남의 앞에서 울다니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희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진짜 희망이었어요.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북한으로 돌아가 평생 감시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을 것인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단다. 디데이가 왔습니다. 2025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마지막 공연을 마친 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면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끝이었지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CIA 요원과 6번의 비밀 접선을 했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실패하면 저는 물론이고 아들도 죽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호텔 복도는 조용했어요. 보위부원들도 지쳐서 잠들었을 시간이었지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을 챙겨 입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50 먹은 나이에 이런 일을 하다니요. 가방에는 여권과 돈 조금만 넣었습니다. 짐을 많이 싸면 의심받으니까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실패하면 내일 아침 총살당할 거야. 하지만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10걸음도 안 가서 보위부원과 마주쳤습니다. 현 동지, 어디 가십니까?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좀 가려고. 배탈이 났나 봐. 그가 따라오려 했습니다. 제가 화를 냈어요. 화장실까지 따라올 거야? 나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야. 권력이 있다는 게 이럴 때 쓸모 있더군요. 그가 머뭇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다녀오십시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환풍구를 통해 탈출해야 했어요. CIA가 미리 준비해뒀다고 했습니다. 변기 위에 올라가 천장을 밀었습니다. 환풍구 덮개가 열렸어요. 여러분, 50 먹은 여자가 환풍구로 기어가는 걸 상상해보세요. 무릎이 아프고 손이 까지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널 꼭 구해낼게. 10분을 기어갔습니다. 옷은 먼지투성이가 됐고 무릎에서는 피가 났어요. 드디어 출구가 보였습니다. 호텔 뒷골목이었지요. 내려오는데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일어서는데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CIA 요원이었어요. 빨리요. 검은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송월 동지, 거기서. 보위부원들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미친 듯이 달렸어요. 뒤에서 다른 차들이 쫓아왔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이 깨졌어요. 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30분을 달렸습니다.
드디어 큰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미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담이 높았지요. 저걸 넘어야 합니다.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쉰냄 먹은 몸으로 담을 넘다니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요원이 저를 밀어 올렸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담을 붙잡았어요. 손톱이 부러지고 팔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넘었습니다. 담 너머로 떨어지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살았다. 나 살았어. 대사관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조금만 기다려라. 정신을 차려보니 대사관 지하실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미국 외교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쑤셨어요. 무릎은 피투성이었고 손톱은 부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했지요. 제 아들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외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아드님은 지금 평양에 계십니다. 우리 요원들이 접촉했습니다. 그날부터 지하실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이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루에 3번 식사가 들어왔지요. 미국 음식이었는데 처음엔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평생 북한 음식만 먹다가요. 사흘째 되던 날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소리 같았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CIA 요원이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숨으세요. 북한 공작원들이 침입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대사관 안까지 쳐들어온다는 걸요. 김정은이 저를 얼마나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 숨었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비명소리도 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쯤 지나서야 조용해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CIA 요원이 피를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막아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올 거라고 했어요. 중국 공안도 압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정부에 저를 넘기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협상 중이라고 했어요. 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북한에 넘길 것인가, 미국으로 보낼 것인가. 그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평양으로 끌려가는 꿈, 아들이 총살당하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아드님이 탈출하셨습니다. CIA 요원이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입니까? 제 아들이요? 예, 중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 요원들과 함께 있습니다. 곧 만나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54평생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안심이 돼서요. 아들아, 잘했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나가야 했어요. 북한 암살조가 계속 노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도 언제 들이닥칠지 몰랐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결정이 났다고 했어요. 한국으로 가십니다. 미군 수송기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이요? 남한 말입니까? 평생 남한은 적이라고 배웠습니다. 미제의 앞잡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이제 그곳이 제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평생 선전했던 곳이 이제 저를 받아준다니요. 언제 출발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새벽입니다. 준비하세요. 내일이요. 드디어 이 지하실을 벗어나는구나. 드디어 아들을 만나는구나. 2024년 12월 첫째 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에 깨웠습니다. 출발 준비하세요. CIA 요원이 말했어요. 방탄복을 입혔습니다. 헬멧도 씌웠지요. 왜 이런 걸 입어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공항 가는 길이 위험합니다. 북한 저격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창문은 까맣게 가려져 있었어요.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달렸지요.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빨리 뛰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베이징 교외의 작은 비행장이었어요. 미군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비행기였지요. 여러분, 저는 평생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 하지만 이런 군용기는 처음이었어요. 비행기 계단을 오르는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요.
누군가 제 등을 밀었어요.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쉰냄 먹은 몸으로 뛰다니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 차 여러 대가 비행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북한 공작원들이었습니다. 이륙합니다. 조종사가 소리쳤습니다. 비행기가 빠르게 달렸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비행기를 맞추려는 거였지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옆에 CIA 요원이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끝난 건가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곧 아드님을 만나실 겁니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합류합니다. 아들을요? 정말입니까? 오키나와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어요.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32살 아들이 거기 서 있었어요.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울었지요.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 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김정은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자유입니다. 비행기에 다시 탔습니다. 이번엔 아들과 함께였지요. 서울로 가는 마지막 비행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엄마, 저게 뭐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 불빛들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울이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저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남한. 제가 평생 적이라고 배운 곳. 하지만 이제 그곳이 제 집이 될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비행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12월 서울의 공기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땅을 밟았어요.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나 정말 자유로워진 거야. 정말 살아남은 거야. 대한민국의 첫 발을 디딘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정원 안가로 갔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은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라고 했지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어요.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내일부터 조사 시작합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리모컨을 눌렀지요. 채널이 수십 개나 됐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가 자유롭게 말하더군요.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어요. 이게 가능한 거구나. 이게 자유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책상 위에 태블릿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사용 가능합니다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인터넷이요? 자유롭게요? 손이 떨렸습니다. 켰습니다. 화면이 나타났어요. 검색창에 제 이름을 쳤습니다. 현송월. 엔터를 눌렀지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수천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송월 탈북 후 북한 권력 2인자 망명. 김정은 충격. 제 사진도 수백 장이 올라와 있었어요. 젊었을 때 사진, 공연하는 사진, 김정은 옆에 선 사진.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제 노래가 있었어요. 휘파람, 발걸음, 우리는 행복해요. 클릭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25살 때 부른 노래였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노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고문당했습니다. 현송월은 북한 주민을 탄압한 권력자입니다. 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더 찾아봤어요.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현송월이 우리 마을에 왔을 때 주민들을 동원해서 억지로 박수치게 했습니다. 안 치면 잡혀갑니다. 제 친구가 현송월 노래를 비판했다가 정치범수용소에 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저도 가해자였다는 것을요. 제가 무대에서 노래할 때 누군가는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김정은 앞에서 웃을 때 누군가는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울었습니다. 54평생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왜 그래요? 저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도 공범이었어. 며칠 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현송월입니다. 저는 북한 권력 서열 10위 안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저도 김정은 체제의 공범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저는 무대에서 노래하며 북한 주민을 속였습니다. 행복하다고, 위대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수용소에서 고문당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많이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잔인한지, 북한 주민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제가 본 것을 모두 증언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회견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12월 서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이곳에서 진실을 말하며 살아갈 겁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남은 어머니, 형제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때까지 여기서 진실을 외치겠습니다.